암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총망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개복하는 암 수술보다 복강경, 로봇 수술이 더 좋다.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동그라미일 것 같아요. 일단 네. 최소화돼 절제를 하면서 뭔가 로봇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 최신 치료법이니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은 씨처럼 O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복 수술 그 로봇 수술이랑 우리 복강경 수술이 사실은 좀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괜히 비싸게 해서 좋은 치과 비싸지 않을까요? 비싸니까. 이 교수님 어떨까요? OX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닌가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네. 그 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완전하게 없애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종양학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암 덩어리뿐만 아니라 암 세포가 있을 수 있는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까지 완전히 절제를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위암을 예를 들면은 명치부터 배꼽까지를 쭉 절개해서 이 보이는 암 및 림프절 주변 조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복 수술이고요. 다만 상처가 크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회복도 느린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복강경이라는 기구가 개발되면서 배에 조그만 상처를 내는 복강경 수술이 발전되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런 기구를 조작하면서 암을 떼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도 적고 네. 또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러한 기계로 전에 개복처럼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복강경 수술도 개복 수술만큼 종양학적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서 현재 조기암에서는 표준 치료이고요. 진행성 위암도 복강경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된 로봇 수술은 로봇이 하는 건 아니고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이러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것의 장점은 배 안을 3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손이 떨림 같은 것도 로봇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개복이라든지 복강경 로봇 이 중에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자의 병의 진행 상태나 또는 위치 또는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 외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문제 드려볼게요. 암 수술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년암은 함부로 수술하면 안 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예전하고 달라서 몸도 마음도 너무 건강하시니까 너끈히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김혜연 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체력이 떨어지면 칼 대는 순간 아예 못 일어나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온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떨까요? 정답은 X입니다. 즉 노년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은 환자의 전신 상태나 심폐기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5년 생존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을 하면 이제 완치됐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해서 완치는 됐는데 남은 여생이 5년이 안 된다. 그럼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수술을 포기한다거나 수술을 못한다는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요즘에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노인분들 중에서 수술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암과 관련해서 꼭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동반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노년암 환자의 수술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동반 질환은 1번 당뇨병과 고지혈증, 2번 신장과 간 질환, 3번 폐와 심장 질환. 김혜연 씨 뭘까요? 저는 세 가지 다 안 좋겠지만 1번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당뇨병은 합병증도 많고 고지혈증으로 수술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더 힘들다 골라주셨는데 과연 정답 무엇일지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요? 3번 폐와 심장 질환 나왔습니다. 특히나 폐와 심장 질환이 있는 노년 암 환자가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질환이 있으면 다 수술에는 안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폐와 심장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폐암을 수술할 때 결국 수술이라는 건 폐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숨을 못 쉰다거나 숨쉬기가 어렵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 후에 남아있는 심폐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하고 수술 후에도 사는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심폐기능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암 이것이 궁금하다.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항목 열어볼까요? 연로한 부모님께 암 수술은 가급적 숨겨야 한다. 아, 저는 당연히 X라고 봅니다. 부모님도 알 권리가 있고 내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니까 X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자식 입장이라면 저는 알려드리지 않는 게 왜냐하면 더 충격받으셔서 더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편말을 들어주실까요? 네, 이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의사로서의 정답이고요. 네. 예전에는 암을 진단받으면 이게 불치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암 진단은 사망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걸 많이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의 이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고 또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암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암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본인이 암인 걸 알고 어떤 치료를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도 암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드리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잘 하시도록 돕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번에 저희는 식사요법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자, 궁금증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암 투병 중에는 무조건 잘 먹고 살찌는 게 더 좋다.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마르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힘든 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만병의 근원이 비만입니다. 네. 관리 잘 못하고 살을 찌우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암이 재발할 것 같거든요. 네, 김도현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긴 그 답이 세모. 네. O도 되고 애매하네. X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치료,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 받으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또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살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살찌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잘 드시는 건 맞지만 잘 드시더라도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되겠죠. 뭐 가령 뭐 날고기 같은 거를 또 드신다든지 또 치료 기간 중에 뭐 즙을 낸 음식을 드시면은 뜻하지 않게 식중독이라든지 뭐 세균 감염, 뭐 기생충 감염 등이 생겨서 치료를 또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음식을 가려서 드시되 체중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만 체중을 뭐 조금 초과하더라도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치료할 때 빠졌던 살이 치료가 잘 되면 오히려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식사요법 중에서도 구체적인 좀 식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 환자는 고기는 끊고 저지방 채식하는 게 좋다. OX 정답 뭘까요? 이거는 틀렸어요. 고기를 일단 먹어야 힘이 납니다, 우리가. 저도 X인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무조건 채식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김 교수님? 저도 X. 먹어야 된다. 예. 예전에 그런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는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맞아. 네,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영양분이 다 암세포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 세포도 영향을 받고 뭐 체력 저하라든지 체중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어느 정도는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잘 챙기셔야겠고요. 그다음 식사요법의 세 번째 질문은 암 없앤다는 민간요법도 최대한 해보는 게 좋다. 어떨까요? 저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X. 그러다가 이제 몸이 상하면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못 받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X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암 치료하는데 사실은 좋은 거는 병원에서 다 미리 해주시지 않을까요? 최 믿어야 교수님. 네, X가 맞습니다. 그렇죠. 현재 병원에서 시행되는 수술을 비롯한 모든 암치료법은 정말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공인되었고 또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잘 알려진 치료법입니다. 네. 민간요법의 경우 설사 한두 명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더라도 그게 모든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예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과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간요법 신중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평소에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해야 암 예방에 도움이 될지 도움되는 음식들을 이 앞에다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각종 채소와 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또 옆에 가볼까요? 현미와 잡고, 또 그리고 생수, 보리차, 현미차, 마지막으로는 저지방 우유, 멸치, 뱅어포 이런 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음식들이 주로 이제 항산화, 네. 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입니다. 이 모든 병의 시작은 염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거는 보통 식사를 할 때 많이 먹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거를 많이 섭취를 한다든가 네. 나는 암 치료, 수술 안 받고 식품을 많이 먹어서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들 알아봤으면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 알아봐야죠. 네. 이 아래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줄일 식품들 종류예요. 네.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 감자튀김, 도너츠 이렇게 튀긴 음식들 나와 있고요. 옆으로 가보시면 쌀밥, 탄산음료, 국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가공 식품, 아유. 통조림 있고요. 그 옆으로 가보시면 기름진 돼지고기, 소고기 있고요. 술 종류, 찌개, 장아찌, 젓갈, 절인, 짠 생선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교수님? 네. 지금 보여주시는 음식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네. 짜고 기름지고 그다음에 또 가공육 그리고 술도 있죠. 이러한 식생활이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약 암 발생 원인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찌개와 장아찌처럼 짠 음식은 위암을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가공품이나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은 또 대장암 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술은 여러 종류의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요.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사람보다 알코올을 50g이라 하면 소주로 치면 한 5잔 정도인데 그 50g을 매일 섭취하시는 분은 암의 발생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재발과 전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암 수술 후 5년이 지나면 완치, 안심해도 된다. 저는 동그라미, 완치 판정이 왜 있겠어요? 그 이후로 안심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럴까? 저도 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아는 분이 5년 뒤에 완치 판정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어머. 암 재발이 되셨어요. 답을 바꾸셨어요. 저는 그래서 X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X입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암 발생이 되고 치료해서 5년이 지나서 재발이 없으면 완치라고 하는데요. 일부 암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새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또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식생활을 조심하고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새로 생기는 암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발과 전이 다음 질문도 제가 드려볼게요. 보면 재발암 또 전이암은 손쓸 방법이 없다. 이게 어떻게 안타깝지만 보세요? 맞는 것 같은 게 재발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많이 고생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예. 저는 정답이 아니길 그렇지, 바라봅니다. 마음은 새로운 좀 특별한 기술이 좀 치료법이 안 나왔을까요, 교수님? 네, 김 교수님. 저도 X를 오,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이 있다. 물론 이제 재발암이라든지 전이암이 치료하기 쉽지 않은 암이긴 한데 이종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 환자들 생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처음에 완치됐다가 수년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꽤 생기거든요. 근데 재발 당시에 암 크기가 작고 국소적으로 있다고 할 땐 또 수술을 해서 또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암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경우는 아니고 네. 전이암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이라는 건 이제 원래 장기에 생겼던 암이 딴 데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그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들이 암 성장 속도를 심지어 전이암까지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더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 종류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좀 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궁금해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네, 간암이라든지 또 폐암, 췌장암, 담낭암 이런 암들이 또 재발도 잘하고
전이도 잘하는데 처음에 치료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진단 시에 이제 병기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종양의 크기가 크다든지 개수가 여러 개 있을수록 재발도 잘 되고 또 전이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생활 관리인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 또 비만한 분들은 호르몬 때문에 종양세포가 성장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암세포 성장이 촉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암은 어떻게 하면은 정복할 수 있는지 최신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어볼게요. 말기 암 환자들의 희망, 면역 암 치료, 표적 치료 어디까지 왔나? 일단은 면역 암 치료라는 게 뭘까요, 이 교수님? 면역암 치료.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면 이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네네. 암세포는 이러한 면역 기능을 회피하는 기전을 통해서 이런 면역 체계의 제어를 받지 않아서 막 증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건 이러한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인데요. 최근 10년간 각종 면역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었고 많은 암종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는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폐암에도 면역치료제는 기존에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또 개발 예정인 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상 암종이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면역치료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환자분들 중에 폐암에 걸리면 저 면역치료 받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폐암의 유일한 근치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내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의 폐암이 되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수술을 못하는 단계가 됐다 그러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항암 약물이라든지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등 자기한테 맞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